네, 오늘 수업은 이제 3장이고요. 제목은 난류의 기원과 성질인데, 그러니까 이번 챕터까지 해서 난류의 기본적인 성질들, 우리가 정확히 어떤 수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략적으로 대충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좀 수식에 관련돼서 실제로 그럼 난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를 할 거고, 지금까지는 난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난류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가, 난류라는 게 우선 레이놀드 수가 커야 되잖아요. 레이놀드 수가 크면 난류죠. 그럼 레이놀드 수가 크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서 누가 작을수록 레이놀드 수가 커질 거고, 그럼 얘가 작을수록, 얘가 작아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가 점성인데 비스코시티지. 점성항이 작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겠네요. 근데 그냥 단순히 레이놀드 수가 크다 작다 말고 우리가 난류를 억지로 만들어 주려면은 그냥 멀쩡히 있는 거에서, 멀쩡히 있는 유동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벽면 경계층 유동을 봅시다. 벽면 경계층 유동이 있을 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균일하거나 공간에 따라서 거의 안 변하는 측류 유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쭉 진행을 하다 보면, X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여기가 X는 10, X는 100, 그 다음에 이쪽에서 V는 얼마로 하냐면은, 한 1m/s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로그 스케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그럼 레이놀드 수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유체는 물이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레이놀드 수가 그냥 하면 얼마 나와요? 10의 6제곱. 벌써 난류네. 10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0.1이면은 10의 5제곱 정도의 레이놀드 수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쯤 되면은 10의 6제곱 정도. 우리가 지금 뭐를 바꾸고 있어요? X를 바꾸고 있어요. X를 바꾸고 있으면은 얘가 쭉 진행을 하면서 X 값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 벽면에서 운동량을 계속 잃었죠. 마찰 때문에. 마찰 때문에 계속 잃다 보면은 앞에서는 측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필연적으로 진행을 더 하다 보면, X가 커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난류로 바뀌어요. 그 난류로 바뀌는 이유가 측류로 잘 오다가 에너지를 계속 잃으면서 측류로 버티고 오다가 언제부턴가는 얘가 너무 에너지를 잃어서 국부적으로 속도가 뒤로 짠하고 가는 거죠. 너무 에너지를 잃어서. 아니면 더 못 간다고 0으로 멈추거나. 속도가 0,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벽면이 0인 건 맞는데 그 조금 위에까지 에너지를 잃다가 0이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쭉 가던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 했고,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유동이 이 멀쩡히 가던 게 교란이 되면서 더 많이 섞이고 하면서 난류로 더 잘 발달을 하게 된다고 했죠. 뭐 이제 시간이랑 공간에 따라서 불균일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난류의 특성인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난류가 처음에 뭔가 한번 삐끗하면은, 한 번의 교란을 딱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난류가 와 아니면 볼텍스, 에디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걔로 인해서 뭔가 더 섞이면서 커진다. 난류가 급격히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것 같이 레이놀드 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난류를 억지로 만들어 주려면은
유동이 가고 있을 때 거기 안에다가 철망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건가? 벌집 모양으로 생긴 구조물을 유동에다가 딱 걸어주면은 얘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철망을 거치면은 멀쩡히 오던 유동이 철망을 거치면은 멀쩡히 오다가 철망을 지나니까 막 섞이겠죠. 뒤가 어지럽게 섞일 거예요. 이런 거를 거치는 게 책에서 얘기하는 트랜지션. 풀리 디벨롭드 터뷸런스가 됩니다. 매직이 안 나오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거치면은 뭔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카르만 볼텍스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철망을 지나면서 얘가 뒤에 볼텍스들이 생기는데, 근데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 아직은 뭔가 완전히 섞인 난류는 아닐 거고, 요 원기둥을 지나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철망 단면이 있으면은 유동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얘는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림에 좌표계를 안 쓴 것 같은데 X, Y, Z라고 합시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동이 되겠어요? 철망을 지날 때, 가로 방향 철망이라고 했을 때 얘를 지나면은 나오는 유동은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유동들이 나오겠죠, 뒤에. 그 다음에 뭐 세로로 서 있는 철망이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텐데,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X방향으로 회전하는 볼텍스는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이 철망을 당장 거치면. 근데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자기들끼리 생긴 볼텍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다 보면은, 그 다음에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작은 유동, 작은 볼텍스들을, 작은 에디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꼭 이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에너지를 전달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으면 우리가 비등방성, 아니소죠. 처음에는 비등방성인데 얘가 가다 보면은 주위 모두한테 이제 서로 섞이면서 같은 크기의 에너지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등방성을 갖게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히 발달된 난류가 되고, 그게 책에서 얘기하는 스테이지 2겠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면 작은 에디들이 막 생겼어요. 작은 와들이 생겼는데 방향도 없어요. 모든 방향에 대해서 비슷한 크기로 갖는 등방성 난류라고 했을 때,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에너지 캐스케이드라는 개념이 큰 볼텍스들, 큰 와들이 와라고 하는 게 맞겠죠. 큰 에디들이 생겼다가 걔네들이 주위의 작은 애들한테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그 작은 에너지들을 더 작은 데로 가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디시페이션이라 할까? 완전히 발달된 난류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작은 데다 에너지를 전달을 하다가 그냥 싹 하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강제로 뭔가 외부에서 교란을 줘서 난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교란이 자기 자신이 뭔가 레이놀즈 수가 충분히 높아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벽면에서 에너지를 많이 잃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나 이제 외부에서 유동을 교란을 해가지고 만든 와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야. 한 번 우리가 흔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럼 얘가 작은 애들로 나눠져서 완전히 발달된 난류가 되고 등방성이긴 한데 이게 지속적이진 않은 거예요. 좀 더 가면은 더 작은 애로 가다 그냥 흩어져요. 이제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높은 레이놀드 수의 난류에서는 저렇게 발생하지가 않고 벽면에서 마찰이 꾸준하게 있으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메쉬가 아니면 허니컴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큰 볼텍스들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라는 게 어떤 값으로 공급이 되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벽면이 겪는 마찰력에 거슬러서 U라는 속도로 가니까 벽면에서의 마찰 곱하기 속도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은 파워 퍼 단위 면적당 파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벽면에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걔가 계속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열 에너지로 바뀌겠죠. 이게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벽면 마찰이, 물론 우리가 덕트를 뽑으면 벽면 마찰이 있긴 한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기에서 이 메쉬를 여러분들이 놓으면은, 철망을 놓으면은 걔가 겪는 저항이 한 번 있겠죠. 그 한 번의 저항에서 전달되는 유동에 전달된 운동량들만 난류를 계속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 소산돼서 없어지면은 난류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우리가 억지로 난류를 한번 촉진을 시켜주면은 얘는 오히려 싹 정리가 돼가지고 열로 소산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저 허니컴 같은 걸로 유동을 교란해주지 않는 한은. 그래서 실제로 얘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저기 밑에 있는 풍동이나 뭐 우리 실험하는 회류수조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회류수조 앞에 이렇게 바람개비가 있거든요. 바람개비라고 하면 안 되지. 프로펠러 같은 거, 임펠러라고 하는데 저기 그 캐비테이션 터널에도 있어요. 그럼 얘가 바람개비 같은 게 돌면서 물을 뒤로 밀어요. 근데 임펠러가 돌아서 뒤로 물을 밀었을 때 임펠러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유동 구조들이 있을 거거든요. 임펠러가 균일하게 못 밀어줘요.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그런데 그럼 그 덩어리들이 오다가 유동 여기서 발생한 볼텍스들이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 철망이나 허니컴을 거칠 때 이 철망 간격보다 큰 볼텍스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다 잘리니까.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볼텍스들로 바꿔줘요. 그럼 걔네들은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소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제 멀쩡히 오고 있는 난류를 교란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은 반대로 난류를 빨리 쪼개서 에디들을 쪼개가지고 소산을 시켜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비등방성으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걔가 등방성이 됐다가 소산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몇 분 됐어요? 14분 자르고 0으로 할게요.